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건축 구조 2023년 국가직 9급 부분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급이었어요. 이제 완벽하게 어렵다라고 보기보다는 상당히 몇 개 문제들이 상당히 풀기 어렵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근데 또 전체로 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공부를 했을 경우엔 10개 정도? 그죠? 10개에서 12개. 네, 그 정도를 이제 수월하게 맞출 수 있고, 그 나머지 문제는 아마 풀었거나 찍었거나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10개에서 12개는 알고 풀고, 그 이상은 이제 찍어서 푸는, 네,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14개, 15개 정도, 한 70, 75점까지, 네, 그 정도까지 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어느 정도 고득점이라고 하는 것이 한 75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문제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들 수 없는 문제들이죠. 네, 그런 거는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에브리바디 모르기 때문에 변별력이 상당히 높다. 없다는 거죠. 변별력이 없어요.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내진 설계에 대한 용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감세는 점성, 소성 또는 마찰에 의해 자, 구조물에 입력된 동적 에너지가 소산되어 구조물의 진동이 감소 현상이다. 자, 2번. 자, 맞고 중간 모멘트 골조는 지진력이 25% 이상을 부담하는 연속 모멘트 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세 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 방식이다. 자, 요거는 지금 이중 골조 방식에 대한 설명이죠. 요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문제고요. 이중 골조 방식. 교과서적인 문제입니다. 중간 모멘트 골조는 연속 모멘트 골조의 일종이죠. 연속 모멘트 골조 일종이고 한 중연성도 정도의 연속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죠. 2번 정답. 3번. 최대 지방과 속도는 지진에 의한 진동으로 특정 위치에서의 지반이 수평 이방향 또는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 가속도의 절대값의 최대값이다. 네, 맞아요. 읽어만 주시고요. 요거는 지문 여러분들이 뭐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요 정도. 자, 수평 이방향 또는 수직 방향 요것만 좀 미쳐 놓을게요. 4번. 내진 성능 수준은 설계 지진에 대해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 수준으로 기능 수행 수준, 즉시 복구 수준, 장기 복구 인명 보호 수준, 붕괴 방지 수준 총 4가지 수준으로 나눠지죠. 그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풀 수 있었던 문제형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2번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철공유택 설계에서 적용되는 강도 감소기 횟수가 가장 작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작을수록 불확실성이 큰 부재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게 뭐냐. 그 다음에 지진 왔을 때 가장 타격이 클 걸로 예상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딱 보면 4번이잖아요. 그죠? 무은 콘크리트. 정답 4번인데, 자, 전체적으로 숫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인장집의 단면은 튼튼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연성도 좋고요. 0.85. 포센션도 마찬가지로 0.85. 스트타입 모델 스트릿. 그 다음 스트럿. 그 다음에 절전부위 지압부 0.75 주고요. 그리고 자, 묵은 콘크리트, 힘 모멘트, 압축력, 전단력, 지압력. 요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장 취약한 것들이죠. 지지나 이런 것들이 가장 취약하고 그다음에 가장 불안정성이 높은 거죠. 0.5. 우리 이제 강도 감소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강도에다가 불안정성을 곱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안정성이 즉 강도가 낮을 걸로 예상되는, 즉 낮아질 걸로 예상되는 어떤 형태가 이 강도 감소 계수가 전체로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푸셔도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철근 콘크리트 설계에서 인장 2형 철근의 정착끼리 산정에 사용되는 보정 계수가 아닌 것은 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마찰 계수 1번 정답이고요. 도막 계수 우리가 베타, 그 다음에 경량 콘크리트 계수 람다, 그리고 철근 배치 위치 계수 알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일단 기본 정착끼리부터 볼게요. 기본 정착끼리. 기본 정착끼리에 쓰이고 있는 계수가 보통 우리가 경량 콘크리트 계수가 일단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 정착끼리 람다죠. 람다의 루트 FCK 그죠? 네. 압축 강도 분의 0.6의 D에 비해 FY 이렇게 해서 정의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량 콘크리트 계수예요. 일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본이 뽑혔으면 전체 정착 길이를 뽑죠. 전체 정착 길이는 자, 기본에다가 보정 계수를 곱해주게 되는데 이때 보정 계수가 크게 보면 알파와 베타가 있다는 거죠. 알파가 위치 계수, 철근의 위치 계수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베타가 페인트, 즉 도막계수를 얘기를 해요. 그죠? 페인트 칠하면 좀 미끄러우니까 그런 걸 이제 감안하는 거죠. 그래서 마찰계수 빼고 도막계수, 경량 콘크리트 계수, 철근 배치 위치 계수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이것도 문제 풀 수 있던 거예요. 이게 3번도 풀 수 있던 거고 4번도 풀 수 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림과 같은 양단 지조건을 가지는 강구조 압축제에 대한 탄성자구라 중에 B는 어떻게 되느냐? A 대 B 대 C죠. 단, 압축제의 길이, 재질 및 단면은 모두 동일하며 자중은 무시하고 유효자굴 길이 계수는 이론값을 적용한다. 그래서 탄성자구라중 볼까요? 탄성자구라중. 그죠? 탄성자구라중은 기본적으로 KL. 그죠? 유효길이의 제곱분의 파이 제곱의 2i잖아요. 그죠? 네. 요렇게 이제 정리하게 되는데, 요 나머지 다 똑같고, 요거 갖고 지금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KL 갖고. 그러면 이제 K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곱에 반비례하면서 탄성화중 줄어들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지점, 한쪽에 지점이 없는 거는 우리가 K 값을 2를 주죠. 그래서 2.0 L이 잡히고, 그 다음에 요 양쪽에 흰이 잡힌 거는 그냥 1.0 기본, 그 다음에 양쪽에 고정단 되어 있는 게 가장 튼튼하죠. 0.5L.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동일하다라고 보고 계산을 때리면 A 대 B 대 C를 때리면 저는 2.0L, L도 그냥 통일할게요. 2의 제곱분의 1 대, 그 다음에 1의 제곱분의 1 대, 그 다음에 0.5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죠? A 대 B 대 C의 자구라중에 대한 비율이요. 그죠? 자, 그러면 4분의 1 대 1 대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4인가요? 1분의 4가 되죠? 그죠? 0.25분의 1이니까요. 그러면 저쪽에 분수를 1로 맞춰주면 양쪽에 전부 다 4를 곱해주면 1 대 4 대 4, 4, 16 이렇게 1 대 4 대 16이 나오죠. 물론 여기까지만 하면 나머지 산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4번도 풀 수 있었던 문제고, 그 다음 5번도 마찬가지 풀 수 있었던 문제죠. 공부를 했다면. 자, 건축구조 기준에서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 설계법으로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 하중조합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단, 고정하중이 D고, 그 다음에 활하중이 L이고, 뭐 지하중이 뭐 E고 쭉 나오죠. 자, 활하중에 대한 하중계 저감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1번에 우리가 고정하중과 윈드, 즉 풍하중이 모여있는데, 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조합을 하면 0.9D에 플러스 1.3 윈드 이렇게 해서 이제 잡아요. 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 1.2 대 1.6에 대 0.5S 맞아요. 2번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자, 우리가 D와 그 다음에 여기 지진 2네요. 요 경우에는 0.9D 플러스 1.02 이렇게 잡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네요. 그죠? 자, 그리고 4번 0.9D 1.3 윈드, 자 1.0L, 그 다음에 0.2S. 자, 이것도 윈드하고 조합해서는 우리가 0.9D에 위에 해놨네요. 그죠? 1.3 윈드. 이렇게 잡고 나머지 또 의미 없어요. 그죠? 자, 요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붙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정답은 2번. 요것도 역시 공부했으면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도심을 지나는 X축, Y축에 대하여 직사각형 단면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자, 요 같은 경우는 지금 1번, 2번, 4번. 그렇죠? 요게 전부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인데 왜 맞는 말이냐면 우리 단면 1차 모멘트, 단면 상승 모멘트, 단면 상승 모멘트. 자, 이건 전부 다 이 축이 있으면 축과 도심 간의 거리, 그죠? 축과 도심 간의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값이 나와요. 축과 도심 간의 거리가 지금 제로면 이건 모두 다 0이 돼요. 0이 된다. 근데 얘는 지금 도심을 축이 지나고 있잖아요. 다음 그림과 같이 도심을 지나는 X축과 Y축. 그러면 도심하고 축 간의 거리가 없어요. 자,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자, 1차 모멘트, 그 다음에 단면 상승 모멘트, 전부 다 주축. 자, 전부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축은 X축과 Y축이 함께 주축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데칼코마니콘 접어서 대칭이 되고 데칼코마니콘 접어서 대칭이 됐다. 이건 주축이에요. 그죠? 그래서 X축과 Y축이 모두 주축이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2번과 4번은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1, 2, 4번이 일단 맞았고요. 맞았고. 자, 3번이 틀렸는데 자, 지금 주축이 Y축과 X축이 둘 다 주축이고 직각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자, 주축은 서로 직교하지 않고 45도 각도 준다? 네, 틀렸죠? 자, 이미 이제 그림이 제시되어 있듯이 주축은 서로 직교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래서 요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 단면 일차 모멘트, 그 다음에 뭐 단면 상승 모멘트, 자, 요 계통에서 우리가 축과 도심 간의 거리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값이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축과 도심 간의 거리가 제로면 이 값도 제로다. 라는 어떤 개념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캔틸레버 보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단, 자, 보의 자중은 무시하며 보의 길이는 일정하고, 보의 전 길이에 걸쳐 재질 및 단면은 동일하며, 자, 부재는 선형탄성으로 거동하는 걸로 본다. 라고 문제가 나왔고, 자, 요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P1과 P2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P1과 P2, 그죠? P1과 P2. 요때 P1일 때와 P2일 때의 폭과 H, 즉 B와 H가 서로 바뀐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짐을 보기 때문에 처짐 델타, 탄성 처짐 델타는 자, 3EI분의 요 계통, 그죠? 네, 캔틸레버로 집중가중 계통을 보면 3EI분의 PL3점 이렇게 잡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개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기본식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냥 2i분의 PL3승.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 i죠. 단면 1차 모멘트. 단면 1차 모멘트는 12분의 BH3승.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P1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성을 갖고 집중가중이 접근이 됐을 때 P1일 때는 바로 폭이 B고 똑같이 폭이 B고 그다음에 높이가 H예요. 그대로 따라간다. 그죠? 그러면 식을 그대로 쓰면 얘는 12분의 BH3승 이렇게 진행 그대로 하면 되고 자, 그런데 P2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과 서로 좀 다르죠? 자, 요거는 서로 바뀐다 방향이. P2는 자, 폭이 H고 그 다음에 높이가 자, B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이 그럼 요거를 갖고 계산해주면 12분의 H의 B3승 이렇게 잡힌다. 이렇게 잡아놓고 출발. 자, 1번 하중 P1만 작용하는 경우 단면의 폭이 2배가 되면 단면의 폭이 2배가 되면 부재의 최대 처짐은 2배가 된다. 단면의 폭이 2배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요게 2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요게 즉 B가 2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B가 2배. B가 2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B가 2배야. 여기서 말하는 폭은 B입니다. 저 위치가 바뀌어도 B야. 자, 2배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밑에가 2배, 분모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요게 2배가 되기 때문에 얘는 얼마? 2분의 1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P1만 자, P1만 작용할 경우 단면 높이가 2배가 되면 부재의 최대 처짐은 4분의 1배 된다? 아니죠. 높이가 H잖아요. H가 2배 됐다는 얘기야. 요게 2배 됐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요게 2배가 되면 H가 2배가 되면 2의 3승이 나오니까 P1 같은 경우는 자, 분모의 2의 3승, 분모의 2의 3승, 분모의 8이 잡히니까 8분의 1배가 되겠죠. 요거는 8분의 1배. 자, 그 다음에 3번. 요게 중요하죠. P2. 자, P2만 작용할 경우 단면의 폭이 2배가 되면 뭐가 2배? B가 2배야. 그죠? 자, 요게 2배. 요게 2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P2니까요. 그럼 요거는 지금 B의 3승 잡히니까 8배 잡히네. 분모에 쓰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몇 배? 8분의 1배가 된다. 자, 4번. 하중 P2만 작용할 경우 단면 높이가 2배가 되면 단면 높이 2배? 요게 2배네. 그죠? H가 2배. H 2배 되잖아요. 그죠? H 2배. H가 2배가 되면 얘는 12분의 BH니까 여기는 그냥 2가 되겠네. 그럼 분모가 2로 잡히니까 그냥 2분의 1배가 되겠네요. 그죠? 2분의 1배가 된다. 4번이 정답.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머리를 써서 풀어주는 문제인데 1분 안에 풀기가 그렇게 용이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네, 됐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캔틸레버 보에서 요건 거의 산수 문제죠. 수학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캔틸레버 보에서 B점과 C점의 처짐을 각각 델 B, 그 다음에 델 C라고 할 때 두 처짐의 B는 어떻게 되겠냐? 자, 보의 자중은 무시하며 자, 보의 전 길이에 걸쳐 재질 및 단면은 동일하고 자, 부재는 선형탄성으로 거동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부분이 델 B, 그죠? 네, 우리가 집중가중 작용하고 있는 그 델 B 부분은 자, 3EI분의 PL3승인데 L 그냥 집어넣을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L 얼마죠? 3L이죠? 3L. 그러면 3L의 3승, 그죠?
자, 그 다음에 델 C 끝부분이네요. 자, 델 C 끝부분. 48 2i분의 P. 3PL인가요? 5PL인가요? 그죠? 5PL이니까, 자, L은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여기가 쭉 요만큼이니까 6L 되겠네요. 6L의 3승. 그죠? 6L의 3승.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델 B. 그죠? B를 델 C로 나눠준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다 없앨 거 먼저 없애고요. 그죠? 없애고. 그죠? 네, 여기는 뭐 i도 없애고요. 없애고. 그죠? 2도 없애고, 2와 그 다음에 단면이차 모멘트 i도 없애고요.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시면은 여기 남는 것만 갖고 끄집어내면 3분의 3의 제곱이요? 이렇게 되나? 3분의 3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 48분의 5 곱하기 6의 제곱. 네. 6의 3승. 그죠? 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네. 숫자 싸움에 어려움이 예상돼요. 자, 그러면, 자, 얘가 3이하이. 그죠? 네. 힘든 싸움이에요. 그죠? 자, 요게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죠? 그죠? 그러면 3 곱하기 5 곱하기 6의 3승 분의 요게 올라간다고 보죠? 그러면 48 곱하기 3의 3승. 이제 없애볼게요, 한번. 자, 요게 이제 16. 네. 16. 자, 요게 남고, 자, 그래서 얘가 16이고, 5분의 16이고, 얘만 따로 하면은 6분의 3의 3승이네. 그죠? 자, 그러면 5분의 16에 곱하기 2분의 1이죠? 2분의 1 3승이니까 8분의 1. 2분의 1이죠? 2분의 1 3승은 8분의 1이죠? 8, 5, 40에, 자, 16. 그죠? 네. 자, 그러면 4로 나누면 얼마예요? 4에 10분의 4. 5분의 2가 됩니다. 다행입니다. 네, 답이 나와서 정답은 3번이죠. 이거는 뭐 거의 산수 문제다. 그죠? 공식을 알고 있더라도 산수가 안 되면 체험적으로 풀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공부하신 분들은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이 문제는 이제 공부를 했건 안 했건, 네, 했건 안 했건 그냥 센스로 풀으시면 돼요. 자, 조적 구조의 내진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조적 허리벽이 모멘트 골조부터 이격된 경우에는 허리벽에 의한 기둥 길이의 감소 효과를 구조 해석과 설계에 반영된다. 여기서 이제 조적 허리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허리벽, 이거 추가벽이에요. 추가벽.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본 벽이 있고 기본 벽체에다가 추가적으로 한 허리 높이만큼까지 지금 조적을 쌓아놓은 거예요. 네. 뭐 장식으로 쌓건 뭐 그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쌓나 봐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얘는 비구조. 비구조 요소로 일반적으로 정리가 돼요. 그런데 얘가 추가적으로 쌓은 조적 허리벽이 모멘트 골조,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 골조와 이격됐다.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네요. 이격된 경우에는 허리벽에 의한 기둥 길이의 감소 효과를 구조 해석과 설계에 반영된다.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서로 반영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네. 1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조적 채움벽. 여기서 이 채움벽이라는 게 뭐냐면, 기둥과 기둥이 있으면 기둥 사이에 벽 하나 들어가야 되고, 뭐 칸막이 벽이든 무슨 벽이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총칭해서 채움벽이라고 해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들어가는 벽. 그래서 얘도, 근데 그 벽을 조적을 했나 봐요. 그 조적 채움벽이죠. 얘도 추가벽이에요. 그 뭐죠? 얘도 비구조에서 일반적으로 쓰여요. 네, 구조요소 사이에 들어가는 벽을 얘기해요. 조적 채움벽이 모멘트 골조로부터 이격되지 않아서 붙어있대요. 그죠? 붙어있대요. 자, 구조요소로서 작용할 경우, 역할할 경우 채움벽 영향을 구조요소 고려해야겠죠. 붙어있으면 고려해야겠죠. 2번 맞네요. 3번. 자, 철근 콘크리트 모멘트 골조 또는 철골 모멘트 골조 내부에 밀착하여 채움벽이 배치되는 경우, 그죠? 사이사이 배치됐나 봐요. 채움벽이. 채움벽의 강성 및 강도 기여도를 고려한다. 오케이, 좋아. 그렇죠? 차근 거의 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철근 콘크리트 모멘트 골조 또는 철골 모멘트 골조의 내부에 밀착된 채움벽체의 대각 방향 압축대의 강도는 골조의 강성을 고려한 유폭을 산정하여 골조의 강도 및 강성 증가 효과를 고려한다. 즉, 이것도 채움벽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리벽이나 채움벽의 영향도가 있냐 없냐라는 걸로 지금 전부 다 지문이 형성되어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요것도 역시 풀기 좀 어려운 문제죠. 자, 목구조 설계, 부재 설계 기준에서 자, 수평, 하중, 저항 구조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죠?
바닥경막 구조는 콘크리트 구조 및 조적조에 따라 유발되는 지진하중을 지지하지 않도록 설계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센스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목이잖아요. 목 구조. 목 구조는 내진에서 부담되어야 되는 어떤 부담 정도가 적어요. 그러니까 목부재 자체가 그죠? 목 구조로 지어진 집이더라 하더라도 그 기초나 이런 것들 다 콘크리트 가거든요. 그러면 콘크리트들이 전부 다 이제 내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고 목 구조는 어떻게 보면은 내진과는 크게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진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고 설계를 해요. 그리고 내진은 이제 별도로 뭐 콘크리트나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고요. 그러면 바닥경막 구조, 목 구조로 되어 있는 바닥경막 구조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 및 조적도에 따라 유발되는 지진하중을 얘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목 구조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냥 딱 냉정하게 하면 내진 설계에서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할 때는 별도로 콘크리트나 이런 부재들로 장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자, 지지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얘는 좀 부담 없이 설계해달라. 그죠? 이런 곳과 연관되지 않도록 설계해달라. 라는 겁니다. 자, 정답 1번이고요. 즉, 목 구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다음 2번. 자, 모든 경막 구조 인장 및 압축 하중을 전달하도록 가장자리에 경계 부재를 설치. 계구부 주변의 경계 부재는 전달 능력을 분산하도록 설계. 4번. 경막의 덮개형 목질판 상재를 경계 부재 이음새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즉, 그죠? 근데 이 문제는 목 구조의 역할론. 그죠? 목 구조가 내진까지,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없고, 그죠? 없고, 자, 우리가 내진의 역할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죠? 자, 됐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시공적인 문제죠. 자, 집안 계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 자, 집안의 지지적 증대, 그 다음에 기초의 부등치마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주입공법은 시멘트, 약액 등을 주입할 고교시로 공법이고 3번 웰포인트 공법이요. 웰포인트 공법 그야말로 빨대꽂아서 빼는 공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성토에는 빨대꽂아서 뽑을 수가 없고 사질토 같은 경우가 착 뽑히죠. 그래서 웰포인트 공법은 주로 자 어디다가 사질 지반, 그죠? 사질토 지반에다 진행하는 거고 자 보통 치환 공법이 아니고 강제 배수 공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강제적으로 빨대 꽂아서 뽑는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강제 배수 공법이다. 치환이 아니고요. 3번 정답. 4번. 자, 마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은 주로 사질 지반 계량에 사용되는 다진 공법을 말합니다. 자, 앞에 11번 문제도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12번 문제. 자, 건축물 내진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건물의 중요도를 고려해 내진 등급과 내진 설계 중요도 계수를 결정한다. 자, 내진 등급은 내진 특등급, 내진 1등급, 내진 2등급 여기까지. 그렇죠. 네,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내진 3등급은 없어요. 2번 정답이고 이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였죠. 3번. 평면 비정형성 유형에는 비틀림 비정형, 요철형 평면, 그 다음에 경막의 불연속, 면의 어긋남, 비평행 시스템이다. 4번. 수직 비정형성 유형에는 강성 비정형 연층, 중량 비정형, 기하역적 비정형, 횡력 저항, 수직 저항 요소의 비정형, 강도의 불연속, 약층이 있다. 라고 있습니다. 자,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13번. 요것도 풀 수 있는 문제죠. 네, 나왔던 유형 문제고요. 자, 특수목적 건축 기준에서 케이블 구조 및 막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케이블 구조는 주로 휘목력과 전단 응력이 아니고 케이블은 팽팽하게 늘어지는 인장 응력에 만 대응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인장 응력에만 대응을 하는 목적으로 자, 케이블 부재로 시공되는 거죠. 그죠? 1번 정답. 2번. 케이블 구조의 형상은 케이블의 장력 분포와 깊은 관계에 있으므로 초기 형상 해석을 수행한다. 3번. 막구조는 자중을 포함하는 외력이 막응력에 따라 저항되는 구조물로서 힘 또는 비틀림에 대한 저항이 작거나 또는 전혀 없는 구조. 4번. 공기막 구조는 공기막 내부의 압력차, 즉 안쪽의 압력을 높게, 바깥쪽을 낮게 해주면 그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쳐주면서 유지가 되죠. 자, 압력차에 따라 막면에 강성을 주어 형태를 안정시켜 구성되는 부재이다. 됐습니다. 자, 이 문제도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이거는 공부를 좀 많이 했을 경우에, 디테일하게 했을 경우에. 자, 콘크리트 구조. 자, 철근 상세 설계 기준에서 수축 온도 철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슬래브에서 힘철근이 한 방향으로만 배치되는 경우, 이 힘철근의 직각 방향으로 수축, 온도 철근을 배치해줘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일방향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의 수축, 온도 철근비는
콘크리트 전체 단면적에 대한 수축 온도 철근 단면적의 비. 자, 그 다음에 일방향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에 배치되는 수축 온도 철근의 간격은 슬래브 두께 몇 배? 5배고요. 5배 이하, 그 다음에 450mm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숫자 나와 있는 거 찍으세요. 확률이 높아요. 자, 3번 정답이고 4번. 자, 일방향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에서 수축 온도 철근은 설계 기준 항복 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되어야 된다. 왜 숫자냐면 숫자를 바꿔놓는 게 제일 쉬워요. 우리가 문제 낼 때. 자, 15번 문제 볼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장단변의 배근비, 그죠? 네. 단변 방향의 배근비 산출 공식 갖고 풀어주는 문제고요. 15번. 그림 같은 두 방향, 이 방향 직사각형 독립기초판에 단변 방향으로 배근할 전체 철근량이 15,000mm 제곱이면 유폭 내에 배근해야 할 단변 방향 철근량을 물어봤네요. 그죠? 단변 방향 철근량을 물어봤고, 단변이면 요쪽을 이제 단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죠? 요 4m 이 부분 단변, 그죠? 요게 단변 방향 얘기를 하고, 단변 방향에 대한 비, 그죠? 단면 배근비. 전체 배근 중에서 단면 배근은 얼마냐? 상당히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단면 배근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단변비 있죠? 장단변비 플러스 1분의 2. 자, 요렇게 이제 단변 배근비를 뽑고, 왜냐면 단변이죠. 단변이 물론 이 방향이지만 이 방향은 주축이 두 개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 그야말로 주가 되는 축이 어디냐라고 하면 단변이에요. 그래서 단변에 배근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단변비는 지금 단변이 6m, 자, 장변이죠. 네, 장변 6m, 단변이 4m 이렇게 구하죠. 4분의 6 플러스 1분의 2 하면은 여기 0.8 나오거든요. 그럼 0.8이니까 원래 전체 배근량이 15,000mm 제곱이고 0.8 해주면 얼마? 12,000mm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그림은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PM 상간곡선이다. 상간도에 기둥의 세 장비에 따른 파괴 양상을 표현했다. 가에서 다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PM 상간곡선에서 이 라인, 그죠? 이 라인에 도달했느냐, 도달하지 않았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라인 부분은 뭐냐면 콘크리트가 자, 극한 변형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콘크리트 극한 변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얘는 콘크리트가 극한 변형에 도달했다. 변형이 될 만큼 다 된 다음에 부셔졌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무슨 파괴? 자, 압축 파괴라고 얘기를 해요. 압축력에서 휘어질 대로 휘어지다가 푹 파괴되는 거, 압축 파괴. 자, 요거는 재료적인 측면, 재료의 압축 강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재료 파괴라고도 해요. 재료 파괴.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라인까지 가지 못하고 파손되는 거, 요거는 자, 우리가 콘크리트 극한 자, 변형까지 가지 못하고 그 전에 파괴가 된 걸 얘기를 하죠. 즉, 재료적인 강도까지 자, 힘을 받지도 않았는데 파괴되는 거. 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좌굴이라고 얘기하죠. 좌굴. 그러니까 얇은 것들은 그 해당 재료의 강도까지 가지 않고 그냥 파괴가 돼버려요. 그걸 우리가 좌굴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 장비가 큰 것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와 나는 여기까지 갔어요. 그죠? 재료 파괴까지 갔고, 즉 압축 파괴까지 간 거고, 그 다음에 다는 뭐다?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 전에 파손이 된 거죠. 그죠? 어떻게? 압축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모멘트, 힘이 상당히 크게 발휘되면서 그냥 구부러지면서 파손이 된 거죠. 그래서 가 부분과 나 부분은 재료 파괴, 다는 좌굴 파괴. 1번이네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17번. 16번은 못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17번. 아마 16번 거의 다 찍었을 거고요. 자, 17번. 자, 강구조 설계에서 용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필립 용접의 유효 면적은 유효 길이, 유효 목두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맞고. 필립 용접 유효 길이는 자, 필립 용접의 총 길이에서 용접 치수, 즉 2S를 뺀 거죠. 두 배를 공제했고. 3번. 플러그 용접과 슬롯 용접의 유효 길이는 목두께의 중심을 잇는 용접 중심선의 길이로 한다. 자, 됐고. 4번. 강도를 기반으로 하여 설계되는 필립 용접의 최소 길이는 공칭 용접 치수의 몇 배 이상? 4배 이상. 4배 이상을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디테일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맞출 수 있는 유형이었어요. 됐고. 18번 문제 갑니다.
자, 다음은 온도 변화에 따른 강제 특성에 관한 내용이다. 가에서 다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 강제는 저온 상태가 되면 모와 모가 급격히 감소하죠. 그렇죠? 저온 상태가 되면은 딱딱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늘어나지 않죠. 그래서 뭐가 늘어나는 성질은 연신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자, 연신율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뭐가 수축하는 단면 수축도 잘 안 돼요. 그죠? 왔다 갔다. 수축이라고 하는 거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성질이죠. 그것도 안 된다. 단면 수축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수축률이죠. 급격하게 감소하고, 자, 그러면서 딱딱해진다는 얘기예요. 딱딱해지면 딱 부러지죠. 그걸 뭐라 그래? 치성. 치성 파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4번. 이 문제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센스를 갖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19번은 뭐 찍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어려운 문제 찍었을 거예요. 아마 찍었을 거고. 그래서 변별력이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번 같이 볼게요. 19번. 자, 강구조 설계에 대한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자유돌출파는 하중의 방향과 평행하게 양면이 직각 방향의 판요소에 의해 연속된 압축을 받는 평판요소다. 자, 이건 뭐냐면 강구조에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렇죠? 구속판요소와 비구속판요소에서 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양쪽에서 얘를 누르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양쪽에서 구속이 되어 있는 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요걸 우리가 지금 1번의 설명을 양연입니다. 양연 지지판이라고 해요. 양연 지지판, 웹이죠. 불구속, 구속판이에요. 구속판. 구속된 거. 자유돌출판은 뭐냐면 요거, 그죠? 요거, 그죠? 돌출되어 있는 거, 자유돌출판. 비구속판 요소, 대표적인 비구속판 요소. 요걸 뭐라고 그래요? 자유돌출판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1번 설명은 양쪽에서 묶어주고 있는 양연지지판, 즉 구속판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1번 틀렸고요. 2번 스칼럽은 용접선의 단부에 붙인 보조판으로 용접의 시작부나 종단부에서 용착금속의 결함 방지를 사용한다. 요거 뭐 엔드템 얘기네. 엔드템 얘기고, 스칼럽은 이제 중복 용접.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얘랑 용접이 됐는데 또 이렇게 하나 부재가 더 붙는다. 그러면 1, 2가 용접할 때 벌써 여기 손상됐어. 근데 3이 붙으면서 한 번 더 해.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서로 간의 열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중복 용접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스칼럽이고요. 2번 틀렸고 3번. 자, 블럭 전단 파단은 접합부에서 한쪽 방향으로 인장, 다른 한 방향으로는 전단 항복도는 전단 파단이 발생하는 한계 현상이다. 맞아요. 3번 정답이죠. 부셔지는 거잖아요.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 그죠? 부러지는 거고, 한쪽에서는 쭉 늘어지면서 부러지고, 저쪽에서는 그냥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고. 그죠? 한쪽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때기를 놓고 이렇게 부러뜨리면 휘어지는 부분은 인장을 받으면 뚝 부러지고, 그냥 여기 붙어있는 데 있죠? 여기는 그냥 뚝 부러진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반대쪽은.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블럭 전단 파단이라고 하고. 4번. 인장 역작용은 하중점과 그 다음에 볼트, 그 다음에 접합된 부재 반력 사이에서 지렛대 그럼 보세요. 지렛대 같은 거동에 의해 볼트와 작용하는 인장력이 증폭된 작용이다. 지뢰작용이에요. 지렛대의 작용 또는 지뢰작용. 지렛대 작용 또는 지뢰작용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인장 역작용은 뭐냐면 인장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 어디? 요 웹 부분 있죠? 웹 부분,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에서 이렇게 대각 방향으로 인장이 발생하는 현상, 요걸 우리가 인장 역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인장이 발휘되면 안 되는 곳에서 발생되는 인장작용을 얘기를 하고, 대표적으로 웹 부분의 대각 방향으로 인장이 발생하는 것을 인장 역작용이라고 한다. 그렇죠? 물론 이제 수직보강제 압축이 발생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표해서 인장 역작용하면 웹 부분, 그러니까 인장이 발생하는 웹 부분의 대각 부분으로 인장이 발생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찍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보겠습니다. 20번.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 기준에서 깊은 지하층의 지하 외벽 및 바닥 구조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지하 외벽 구조는 지상층 구조의 횡력 영향과 지하 외벽에 직접 작용하는 토합 및 수압의 영향을 고려해 줘야 되고요. 2번.
지하 연속벽 공법에 의해 시공되는 지하 외벽이 영구벽체로 사용되는 경우 지하 연속벽의 수직, 시공, 이음부의 설계 전단 강도와 전단 강선, 소요 전단 강도와 소요 전단 강성을 만족해 줘야겠죠. 그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3번 1층을 포함한 지하층 바닥 구조는 연직 하중에 의한 영향뿐 아니라 지상층 구조의 횡력 영향과 지하 외벽에 직접 작용하는 횡토화 및 횡수압에 의한 면내 압축력도 고려된다. 오케이, 좋아요. 자, 집안에 접한 바닥 구조는, 그죠? 네, 4번이 틀렸는데, 집안의 바닥 구조 이렇게 접해 있나 봐요. 그죠? 집안에 접한 바닥 구조는 지하 외벽으로부터, 그죠? 네. 지하 외벽이 이렇게 들어와 있나 봐요. 그죠? 여기 외벽이라고 할게요. 지하 외벽. 지하 외벽으로부터 면내 하중과 집안으로부터 상향수압 및 토합에 의한 면내 하중도 고려된다. 자, 우리가 토합은, 지하수와 토합은 이렇게 작동을 하죠. 우리 기준이 바닥, 요거 기준이야. 요거 기준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벽체 하중은 이렇게 하중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죠? 또는 뭐 이렇게 들어가든지. 자, 그럼 보면, 자, 우리가 바닥 하중, 외벽에서 들어오는 하중은 이 부분, 그죠? 요 바닥 부분을 흘러요. 그죠? 바닥 구조체를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는 하중을 우리가 면내 하중, 요 안을 흘러간다 해서 면내 하중이라고 하고, 자, 쉽게. 그 다음에 이 하중, 여기 밑에 토합이나 이 지하수는 얘를 뚫고 가려고 그래요. 그죠? 뚫고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 뚫고 들어오려고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면내 하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집안에 접한 바닥 구조는, 자, 지하 외벽으로부터 면내 하중과 집안으로부터 상향수압 및 토합에 의한 면외 하중도 고려된다. 면내와 면외가 바뀌었어요. 그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문제 풀어봤습니다. 난이도 중상이었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찍는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죠? 물론 건축구조는 전통적으로 찍는 문제 많지만 요번에 조금 더 많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때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